안녕하세요. 현실변호사 홍변입니다. 김한비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산재에 대해서 조금 더 평소에 저도 좀 궁금했던 것들, 산재 사건을 겪고 계신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산재, 흔히 말하는 산업재해, 정확히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근로자가 업무 중에 사고나 부상을 당한 경우, 그런 경우를 산재라고 말을 하죠. 흔히 생각하면 산업재해면은 안전사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네, 그럼요. 주로 많이 일어나는 게 건설 현장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긴 해요. 위험한 시설물들도 있고 중장비를 이용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일반 사무직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게 산재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목 디스크 네.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네. 이것도 산재인데. 근데 홍 변호사님은 산재 혜택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산재는 근로자만 돼야 되는데 지금 근로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자 아니죠. 산업재해를 유형별로 나누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산업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사고죠. 추락한다든지 어디에 끼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질병 같은 경우는 업무 중에 뭐 희귀성 암에 걸린다든지 상하차 작업을 많이 하는 것 중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다든지, 뭐 사무직도 오래 앉아 있어서 척추나 목에 무리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질병이 발생하고요. 출퇴근재해는 출퇴근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걸로 인해 부상을 당했을 경우, 그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출퇴근도 그것도 업무상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공무원들만 됐었어요. 공무상재해. 일반 근로자분들은 회사에서 그 버스를 지정해 주거나 그런 걸 이용할 때만 됐었는데, 네, 이게 출퇴근제가 인정된 게 그렇게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그러면은 원래도 출퇴근 때 인정됐었던 거예요? 네, 공무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달라요. 그리고 나오는 기금 자체도 다르고, 공무원은 이제 본인들의 공무원 연금에서 저희는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것 중에 산재보험료에서 나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다치지 않았는데 네, 이것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느냐?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출장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회사 밖에서 업무를 보다가 다쳤다. 이게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꼭 회사 내에서만 사고를 당해야 산재로 인정받는 건 아니고요. 업무와 관련돼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고 같은 경우는 명확합니다. 그 사고 시점이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명확한데, 질병은 이게 뭐 때문에 발생했는지 그리고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질병의 대표적인 게 뇌심혈관 질환이라고,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회사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아침에 출근을 준비하다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업무 관련성만 있으면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중요한 건 업무 관련성이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내가 뇌졸중으로 쓰였다거나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업무로 쌓인 뭐 이런 걸로 발생한 건지 아닌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사고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간명하게 인과관계가 나오는데, 뇌출혈 같은 건 이게 업무로 인한 건지 개인의 뭐 식습관이나 유전적인 영향인지 이런 부분이 참 입증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는 데 있어서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증거가 가장 중요해요. 나 업무 출근해서 뭐 했어?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실제 판사님한테 증거로 나아가야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든 일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힘든 일을 했는지 그게 증거로 남아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이 증거가 많이 없으세요.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업무 관련성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 윗사람을 만나는 일도 있고 거래처를 만나는 일도 있고, 사실 업무가 어디까지가 업무인가, 그 범위가 조금 나눠질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회식도 공식적인 회식이어야 돼요. 비공식적인 회식이라는 거는 그냥 직장 동료들끼리, 친한 동료들끼리 모여가지고 퇴근 후에 뭐 소주 한잔 한다든지 이런 거는 회식이라기보다 그냥 사적 모임이라고 하고요. 회식이라고 하면은 뭐 회사 내에서 공지를 하거나, 그 다음에 회사의 대표자가 참석하거나 아니면 관리자급이 참석을 하거나, 그런 정도의 업무 연장성이 좀 인정이 돼야지 사적인 친목 도모는 회식이라고 인정되지 않죠. 부장님이 술을 겁나 좋아해가지고 맨날 술 먹으러 가자, 뼈가 멀다고 그렇게 가면 그것도 이제 부장님이잖아요. 부장님의 업무상 지시 혹은 부장님의 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잖아요. 근데 입장 차이가 있잖아요. 왜냐면 부장님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간 거라고 생각할 텐데. 네.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분은 젊으신 분이었어요. 젊고 결혼도 한 지 얼마 안 됐고 자녀도 이제 갓 돌 지난. 그래서 회식 중에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문제는 그 회식, 심지어 그 1차 회식 끝나고 2차 당구장을 갔어요. 이 당구장 끝난 다음에 집에 귀가하는 길이 회식이 끝나고 간 거냐라는 쟁점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부장님이 억지로 데리고 간 정황이 있었고, 직위상 빠질 수가 없었던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권유나 강압에 의해서 끌려간 경우에는 뭐 끌려갔다고 말을 했지만 뭐 그렇게 참석한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을 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약간 증명의 문제네요. 결국엔 현실적으로는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억지로 끌려가도 그거를 밝혀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때는 이제 그렇군요. 마침 이제 계산도 다 부장님이 했었고, 그리고 동료 근로자들도 그분은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리고 그때 마침 또 아내분하고 통화를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아내분은 빨리 집에 와, 아기가 있으니까. 여보 집에 언제 와? 라고 했는데, 아 나도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못 가고 있어. 이런 것도 업무 관련성이 좀 인정되는데 영향이 좀 있었죠. 좀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애기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재가 이게 즐거울 수가 없겠구나. 네. 이제 또 많은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4대 보험 납부 안 하면, 그러니까 산재 보험료를 내가 납부를 안 하면 산재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닌지. 이게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보험이 납부가 안 됐더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그거는 사업주 책임이지 근로자 잘못은 아니고, 그래서 4대 보험이 납부가 안 됐더라고 하더라도 산재 보험은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되는 분들이 단기 알바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당 받고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4대 보험 납부 안 하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골프장 캐디 분들.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조금 다른 영역인데 그분들은 엄밀히 보면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분들은 당연히 근로자인데 4대 보험이 납부가 안 된 거고, 캐디 분들은 이 사람들이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는 프리랜서인지 어떤 회사의 지배 관리를 받는 근로자인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안마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근로자 성격이 강한지 개인 사업주의 영역이 강한지. 하긴 뭐 골프장마다 좀 더 방침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프리랜서 성격이 강한 애가 있고. 그래서 많이 있는 것들이 캐디분, 그다음에 뭐 보험 모집인들, 그렇죠. 그다음에 헬스 트레이너 분들, 아까 말씀드린 뭐 대리운전 기사, 이런 분들이 지정된 뭐 출퇴근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 인센티브로 소득을 올리는 구조다 보니까 그게 급여의 성격인지 아니면 개인의 소득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죠. 그래서 산재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아까 업무 관련성, 그리고 근로자성. 이 두 개.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근로자분들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니까 업무 관련성만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근로자성까지도 쟁점이 되죠. 4대 보험료를 납부 안 해도 당연히 산재는 적용되는 거고, 그 사람이 근로자이고 업무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보험료 납부와 아무 관계가 없다. 플랫폼 종사자들, 그런 분 있잖아요. 뭐 배달,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자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근데 여기서 그 판례가 해석하는 임금이라고 하면 기본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흔히 말하는 월급이나 뭐 주급, 뭐 이런 단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일을 잘했던 못했던 들어오는 그 급여가 있어야 되는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건당 받아요. 그럼 대부분 이분들은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하는 일은 그 플랫폼에 종속돼서 일을 수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 법들이 현실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법은 그대로다 보니, 그래서 특별한 영역을 만들었었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해서 만들었다가, 지금도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보호 범위가 적다라고 해서 노무 제공자라는 식으로 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네, 됩니다. 말은 길게 했지만 됩니다. 요래저래 저래저래 해가지고 요새는 된다. 플랫폼 노동자는 산재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산재 보험료는 플랫폼 회사에서 내나요? 보통 4대 보험이 반반 내잖아요. 근로자도 내고 사업자도 내고.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는 플랫폼 보험료가 따로 있어요.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거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 적용이 된다. 무조건 된다는 아니고 될 수 있을 정도로 보호 영역을 넓혀 놔가지고 범위가 넓어졌다. 그것도 또 요건이 좀 있어서.
그 공무원들도 산재 적용을 받나요? 공무원들은 공무상재해라는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결국은 산재랑 똑같은데 개인의 이익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공무 집행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법 자체가 달라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당한 사람 입장에서 어떤 걸 할 수가 있죠?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민사상 문제, 형사상 문제, 행정적 문제. 대표적으로 행정이라고 하면 산재 처리. 그죠. 네, 산재 처리를 해서 산재 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그 보험금이라는 게 뭐 보험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사보험도 마찬가지고 나한테 발생된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분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그래서 민사적인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형사적인 문제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 안전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특히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망하면 치사, 부상당하면 치상,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요즘은 중대재해처벌법도 들어와가지고 네, 중대재해처벌법에 사업주가 적용을 받죠. 산재 처리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치료비, 요양급여가 나오고요. 그 요양급여를 받는 기간을 요양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요양기간 동안에 휴업급여가 지급이 돼요. 요양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이제 치료가 끝났는데 몸에 장애가 남아있다. 그러면 장애급여가 또 지급이 됩니다. 장애급여가 나오려면 장애 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치료가 다 끝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치료가 끝나기 전까지는 치료비가 계속 나오는 네. 거예요? 요양급여가? 네. 그래서 그렇군요. 장애급여는 요양기간이 종료되고 받으시는 게 보통이죠. 어차피 장애가 발생하는 거는 명확하다고 하면 최대한 치료를 오래 받으시는 게 더 낫죠. 본인의 건강에 더 네, 좋은 건강에도 거죠? 더 좋고요. 산재 처리를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어떤 부분이 더 부족하게 되죠? 일단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민사에서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손해 3분설이라고 해서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손해는 실제 들어간 비용, 치료비, 간병비, 약제비, 수술비 이런 것들이 있고 일실손해는 실제 쓰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손해를 본 휴업급여나 일실손해 그런 게 있는데 산재보험금은 치료비에 보험금이다 보니까 보험 혜택이 되는 치료비만 나갑니다. 그래서 특히 화상 같은 경우는 보험 혜택이 안 되는 비급여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비급여 치료비는 개인이 부담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이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일실 장애급여도 장애 등급에 맞춰서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리든 나이가 30대든 60대든 70대든 등급이 똑같으면은 거의 비슷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젊은 분들 같은 건 앞으로 일할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로 보상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산재는 위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자료까지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서 추가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 당하신 분이 사망하시거나 했을 때 네. 뭐 장례비 이런 것도 이제 사망하신 분은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줍니다. 그래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그거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그 재해자분의 평균임금을 따져서 네, 지급을 하고요. 산재를 네. 내가 당했다고 느껴서 한번 신청을 했어. 네. 근데 인정이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요, 산재를 신청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 처분이 나오거든요. 불승인 처분이 나옵니다. 인정되지 못하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의 본부에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거치셔도 되고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가셔도 되고 네, 근데 이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기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네, 90일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그 기간이 짧습니다. 받고 뭐 변호사 선임하고 뭐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촉박하죠. 네, 그래서 바로바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님 경험상 행정 심판을 가는 게 낫습니까? 행정 소송을 가는 게 낫습니까? 이거는 그냥 제 완전 경험상 그냥 경험. 말씀드리는데 제 경험상으로 행정 심판보다는 행정 소송으로 가는 게 더 맞습니다. 행정 심판도 어찌됐든 행정청이고 같은 행정청이 하다 보니까 뭐 특별한 조사가 더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심사가 잘 됐는지 다시 한번 서면 심사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바로 잡혀지긴 좀 어렵고 이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입증도 할 수 있고 주장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소송이 조금 더
결과가 좋고요. 행정심판을 갔다가 행정소송을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에 비용과 시간이 들다 보니까 네, 바로 행정소송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심판을 해서 또 한번 거절당하게 되면 뭔가 거절의 명분이나 근거가 하나 더 쌓이는 거니까 아, 네, 맞아요. 약간의 그런 부담이 있죠. 네. 여기서 잠깐 산재 신청을 한번 했는데 네. 거절당했어요. 네. 근데 행정 심판도 안 하고 소송도 안 했어. 네. 한 번 또 할 수 있어요? 네, 신청은 또 할 수 있죠. 아 진짜요? 네.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신청은 계속 할 수 있는데 뭐 제한은 없어요. 근데 이제 결과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계속 반복될 뿐이죠. 네, 불승인 나면은 다른 상병이 아니고 똑같은 상병으로 신청을 하면 상대방도 답변이 계속 똑같을 수밖에 없죠. 행정소송을 가려면 네. 불승인 처분이 나온 다음에 네. 90일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기간을 놓쳤어요. 네. 한참 있다가 네. 다시 산재 신청해. 네. 거절당하면 다시 소송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들이 많이 있고요. 다만 이제 신청 시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앞전에 있었던 기간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는 거죠. 아, 네, 그렇구나. 새로운 신청에부터 이제 거기에 관련된 요양급여라든지 휴업급여가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다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유족이나 장애 같은 경우는 5년이고 경미한 요양 같은 경우는 3년. 네,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솔직하게, 네. 진짜 솔직하게. 산재 같은 경우는 변호사님 보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이것도 유형마다 다른데요. 근로자가 단순한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건 쟁점이 크게 없습니다. 근로자이고 아까 말씀드린 업무 관련성과 근로자성 이걸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근로자이고 업무 중에 사고를 당했으면 바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다 보니까 바로 산재가 승인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굳이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산재 신청을 하시면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업무 관련성이나 근로자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죠. 질병 같은 경우는 특히 일반 재해자분들이 그걸 접근하기가 좀 쉽지는 않으세요. 증거도 그렇죠. 확인해야 되고 의학적 인과관계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제 생각인데 사실 산재라는 게 사용자가 네. 협조를 많이 해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서 혼자 해야 되는데 근로자성이나 업무 관련성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솔직히 개인이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업주가 협조는 해주지만 겉으로 협조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 중요한 정보는 주지 않고 도와주는 척 그리고 아니 근데 그런 이유는 뭐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재 문제가 발생하면 세 가지 쟁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민사, 형사, 행정. 산재가 인정되면 그 다음에 업무 관련성이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나 형사적인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다쳤어. 일하다가 다쳤다 네. 그러면은 이 형사적인 문제 피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나중에 형사건이 가도 피해자하고 합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사업주가 처음부터 협조를 잘 해줘가지고 산재 승인도 잘 받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근로자도 나중에 형사적인 문제에서 합의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중대재해라고 말하는 사망이나 중대한 부상이 아닌 이상은 바로 수사기관에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재해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고소고발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렇게 접수가 되어야 진행되지 자발적으로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형사적인 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죠.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거나 네.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사업주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의 사업이 막 당장 이상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사업주가 부주의가 있었지만 그것이 뭐 아주 그 산재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러면 실제 실형을 받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실제 실형을 받는 케이스는 많지 않죠. 그래서 그걸 좀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미로 중대재해처벌법도 들어왔고요. 사망사건에서도 실형 나오는 확률이 크진 않아요. 근데 합의가 안 되면은 실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로서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차라리 협조를 해서 피해자도 보상을 많이 받게 하고 본인도 나중에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산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혹시 변호사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산재 상담을 하다 보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때문에 산재를 포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비용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산재 처리는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피해를 입으셨으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소송을 하시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법을 활용해서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김한민 변호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부담을 느낄 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본인이 해결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은 뭐 부담 없이 한번 전화해 보시는 것도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걱정 없이 네. 꼭 선임 안 하셔도 되니까 상담 전화하시면 됩니다. 산재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광화문역에 있는 법률사무소 가득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김 변호사님 오셔가지고 나중에 답을 달아드릴 수도 있고 만약에 궁금한 점이 많은데 그 댓글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제가 한 번 더 찾아오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